자, 이번 시간 이제 통화정책 볼 거야. 통화정책. 자, 다시 통화정책은 주체가 누구라고? 중앙은행.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야?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그치? 그래서 나중에 문과 쪽에서 한국은행 가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한국은행은 대부분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위주로 많이 가지.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 가고 싶은 사람들 일단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게 되게 심하더라. 되게 심한데, 자, 일단 의미의 밑줄만 쳐. 중앙은행 밑줄.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 다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일단 통화량이나 자, 이자율을 조절해요. 그런데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면 뭐가 조절돼? 총수요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신으로 공부한 친구 있으면 한번 물어볼까? 그럼 중앙은행은 주로 이자율을 조정할까? 통화량을 조절할까? 뭐 일반적으로 같이 조절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자율을 조절해보고 안 되면 원래는 그 다음에 통화량 조절이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자율 조절이 주된 거예요. 이자율 조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금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이자율은 그냥 이자율이 아니라 빨리 앉아. 무슨 이자율 조절하냐면 기준금리를 조절해요. 기준금리를 조절한다. 좀 봐봐. 자, 이렇게 보자. 일단 여기 중앙은행 이렇게 있어.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잖아. 그럼 물어볼게. 너 혹시 한국은행 가서 예금해 본 사람? 한국은행 가본 적이 있는 사람? 가는 봤어. 왜? 일단 뭐 견학식이야? 네. 거기 저 남대문에 있나? 그거 지어 있을 거야. 그치? 박물관이. 되게 옛날 건물로 돼 있지. 그치? 그래서 너네 만약 한국은행 가서 벨 누른 다음에 저 뭐 예금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사복 입은 경찰 2명이 나와. 너희 이렇게 양팔에 끼고 뭐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서 고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은 한국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고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건 일반 은행들이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일반 은행을 시중은행이라 그러면 이 은행들과 민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거래를 하겠지. 그러면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야. 자,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고, 그러면 일반 은행과 민간 경제 주체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우리는 보통 시중금리 또는 자, 금리라고 하는 거야. 보통 시중금리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자,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 시중금리, 자, 그리고 금리는 두 가지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이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시중금리도 따라 올라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금리도 따라 떨어진다고. 그래서 일단 이건 외우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는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오르고 낮추면 떨어지는데 코로나 때 봐봐. 코로나 때 경제가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경제 살리려고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어? 높였어, 낮췄어? 낮췄지? 미국은 기준금리 몇 프로였게? 미국은 0%. 너 미국 기준금리가 0%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0%에 빌려준 거야. 이자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낮췄냐면 우리나라도 0.5%까지 낮췄지. 역사상 최초였다. 0.5%.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위기 때 2022년 초까지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예금금리는 한 1.8% 정도, 대출금리 2.3%, 2.5%까지 엄청 낮았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돈이 막 풀렸지.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주식과 부동산으로 간 거지. 그 주가 미친 듯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3년 동안 급등했잖아. 내가 분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지금 목동 쪽에 살았는데 아파트가 파락하던 게 정확히 2년 만에 15억이 됐다고. 파락하던 게 15억. 그리고 마곡은
마곡이라고 또 신도시 같이 서울 끝에 만들었잖아. 마곡은요, 나 지금도 이거 내가 후회하는 게, 마곡에 아파트가 생겼대. 그래서 내가 28평짜리 아파트를 보러 갔어. 그랬더니 4억의 분양가야. 근데 놀라운 건 너무 구조가 안 좋아서 작은 방을 봤더니 애기 침대랑 책상을 넣으면 문이 안 닫혀. 구조가 너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마곡이 서울 끝 김포강 옆이거든. 에이 그랬는데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내가 사는 걸 포기하고 7개월 뒤에 딱 봤더니 16억 돼 있어. 이거 한 3채 샀습니다. 그럼 나 여기 안 있지. 근데 산 사람들은 있잖아. 그리고 너희 갭 투자라는 거 알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줄 텐데 우리 아내가 갭 투자를 했어. 일산 쪽에 고양시에 갭 투자를 했는데 갭 투자는 뭐냐면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거기도 한 28평 한 40년대 아파트야. 30년대 아파트인데 누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28평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가 2억 1천이었어. 그런데 전세가가 1억 8천이야. 그럼 얼마만 주면 살 수 있게? 3천만 주면 사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샀어 이거. 3천 주고. 그래서 10채 샀어야지. 아는 사람이 10채 산 거야. 3억 갖고. 이런 아파트가 곳곳에 있으니까. 그 단지가 크니까. 근데 아내가 이거 샀거든? 바보같이 이거를. 이게 3억 2천 됐어. 그럼 아내는 3천 주고 샀는데 가격이 얼마 올랐니? 1억 1천 올랐지. 몇 배 번 거야. 근데 이거를 팔면 안 되는데 아내가 불안해서 이거 팔았어. 그래서 한 1억 번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맞아. 코로나 때 집값이 오르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팔았거든? 이게 지금 7억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 이거 10채 사는 사람이다. (3억) 주고 사는데 70억이 됐잖아요. 10채가. 돈 이렇게 버는 거야. 집값 오를 때.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22년 이게 7억 됐잖아. 6억 8천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영끌로. 이게 지금 다시 5억 됐거든. 근데 한 채 안에만 10채 샀다면 인생 끝나는 거지. 다 대출받아 샀잖아.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때는 좀 적절한 대출받고 좀 이런 갭 투자도 괜찮은데 집값 하락하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막판에 영끌해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요. 왜냐면 거기다가 또 가격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때 금리가 대출을 2.5%에 받았거든? 대출금리가? 근데 대출금리가 변동금리야. 시장금리가 바뀌면 그대로 적용돼. 지금 대출금리 8%까지 올라가. 난리 나는 거지. 자, 결론은 뭐지? 그냥 월세 살아라. 그래서 결론 다시 봐봐.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 오르고 기준금리 떨어지면 시중금리 떨어져서 코로나 때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 엄청나게 풀면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 0.5%까지 떨어졌더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엄청 떨어졌지. 근데 지금 기준금리 거의 4%까지 올랐잖아. 대출금리 8%까지 올라갔지. 또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돼.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변화 보고요. 그런데 이 통화정책이 시험에 나오는 통화정책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기준금리 외에도 자, 첫 번째는 여수신 정책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고 자, 세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어. 그래서 이건 너네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럼 먼저 여신 또는 수신 정책부터 볼게요. 자, 이건 다 중앙은행이 하는 거야. 근데 용어만 할게요. 얘들아, 여신은 뭐냐면 대출이야. 여신은 대출이고요. 자, 수신은 예금이야.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보자. 야, 일반적으로 은행들 있잖아. 은행들은 야, 민간 경제주택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지. 돈이 남아들면 은행이 예금하지. 마찬가지야. 일반 은행들도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대출 받아? 중앙은행한테 대출 받고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중앙 예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거기 은행의 예금 또는 대출에 대해서 중앙이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거든. 그럼 첫 번째, 자, 만약 현재 경기가 침체야. 현재 경기가 침체면 시중에 돈이 없지. 그럼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좀 살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면 여신 대출을 늘릴까 줄일까? 일반 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지.
그거 갖고 너희들 빨리 시중은행들 너희들 빨리 민간 경제주체한테 대출해주라고. 그리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여신 예금은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적게 받아야지. 왜 돈 빨리 민간으로 풀어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일 때는 중앙은행은 여신을 늘리고 수신을 줄이는 거야.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야. 그럼 중앙은행은 대출을 줄여야지.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수신을 늘리겠지. 끝. 자, 요 내용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에서 거의 안 나와. 주로 시험 문제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 지급준비율과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시험에 주로 나올 거고, 그럼 지급준비율은 이거다. 너네 은행은 주로 뭐를 먹고 사냐면 예전에 이랬어. 너네 혹시 그 옛날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 TV 드라마 본 적 있나? 봤어? 거기서 이제 그 덕선이 아빠가 누구였? 성동이. 성동일이었죠. 성동일이 은행에 있었잖아. 성동일이 무슨 은행으로 나왔냐면 거기에 한일은행으로 나왔거든. 근데 너네 지금 한일은행 없지? 못 들어봤잖아.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은행이 3, 40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 그게 왜 그랬냐면, 그리고 그때 성동일이 은퇴할 때 이제 그 은행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을 때 이자율이 몇 %였냐면 이자율이 18%였거든. 은행에 예금하면 얼마 주는 거야? 이자로 18%를 줘요. 예금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30% 넘었어. 라고 생각해봐. 대출 이자율 30%면 1억 빌리면 기업들이 3천만 원 이자로 되지. 근데 왜 이렇게 높았냐면 그렇게 대출 받아도 수익이 더 많이 났거든.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주로 뭐 먹고 살았냐면, 잘 봐. 너네가 이제 은행을 만들어. 그럼 돈이 없어. 돈 없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게, 자, A라는 은행을 만들고요. 사람들한테 예금 받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예금 이자율로 뭐 10%를 주기로 했지. 그럼 예금으로 한 1조 원이 들어왔어. 그럼 바로 뭐 해야 돼, 이걸? 다? 빨리 대출해주면 되잖아. 그럼 너는 예금 이자율이 높니? 대출 이자율이 높니?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높지. 그럼 은행은요, 이 1조 원을 빨리 모두 대출해주는 거야. 단 대출 이자율 20%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 마진으로 먹고 살았다고. 옛날에는 이 갭이 너무 컸거든. 막 이게 18%, 이게 막 30% 이랬으니까 은행의 규모가 클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 막 동아은행, 평화은행, 보람은행, 한일은행 진짜 은행들 많았거든. 그래서 은행의 규모가 작아도 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은행들이 이 예대 마진만으로 먹고 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얼마였냐면 90만 원이었거든? 99만 원? 그런데 이때 서울대 등록금이 45만 원이었어. 국립대가. 내 친구 새끼가 서울대 법대 갔는데 과외비가 40만 원이었어. 그럼 과외 한 개 하면 등록금 내는 거잖아. 과외 3, 4개 했지, 기본. 그러니까 대학 때 거의 황제 생활을 했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대학 때 갈 때 99만 원이었는데 이때 은행 이자율이 한 15%, 20% 했거든? 그럼 은행에다가 1억 원을 넣어놔. 근데 이때 목동 아파트가 8천만 원 할 때였으니까. 지금 목동 아파트 20m 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돈의 가치가 좀 낮았는데, 자, 1억 원을 넣어놓으면 1년에 20% 이자면 2천만 원 받지. 그럼 2천만 원 받으면 대학 등록금 1학기, 2학기 두 번 내도 200이잖아. 그럼 얼마 남아? 1,800 남잖아. 생활을 다 하고도 한 1,000만 원이 남아. 그럼 은행 이자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거지. 저축도 가능하고. 그런 시대였다고. 오케이? 그러다가 IMF 터진 이후에 이제 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예대 마진 차이가 너무 줄어드니까 은행들 다 통폐합하면서 지금 다 거대한 은행이 된 거야.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은행으로 한 예금이 10조가 들어왔어. 그때 은행이 10조를 다 대출해 준 거야. 그러면 빨리 이제 그 차이로 먹고 사는데, 만약에 이러지. 10조를 모두 다 대출해 줬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예금자 중에 2조를 찾으러 왔어. 그럼 은행에 돈 있냐 없니? 그럼 돌려줄 돈 없지. 그게 부도야. 그래서 은행들은 보통 어떻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시중은행한테 가이드라인을 줘. 어떻게 하냐면 네가 받은 예금 중에 일부를 사람들이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잖아. 그럼 지급을 준비해서 돈을 남겨놔야 되니까 네가 받은 예금 중에 예를 들어 5%는 항상 지급 준비율로 남겨놔. 이 비율을 정해주거든. 그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에요. 이게 지급 준비예요. 그럼 너네가 볼 때, 자, 만약에 10조 중에 지급 준비율이 10%로 정해주면 9조만 대출되고 은행 안에 1조를 남겨놔야 되지. 그치? 근데 만약 중앙은행 이거를 1%로 떨어뜨리면 대출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다시 10조 중에 10%면 100조 하자. 계산 편하게. 예금이 100조가 됐는데 은행이 지급 준비율 10%로 했어.
그럼 10조 빼고 90조가 대출됐지.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 10%를 1%로 떨어뜨리면 99조가 대출되지. 대출이 더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통화량을 줄여. 늘리는 효과가 생기지.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일 때는 시중에 돈을 늘려서 대출을 더 늘려서 살려줘야 되니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거야. 인상. 뭐 재밌는 게 나중에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우면 예를 들어 90조 원이 대출돼도 시중의 통화량은 보통 90조 원의 5배 한 450조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그럼 우리가 뭐 신용창조라는 표현 쓰거든? 그 나중에 국어 비명 나오니까 그건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럼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어. 막 호황이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그럼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되지. 그럼 대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리 인하하지 이거는? 인하. 그래야 대출이 늘고 경기 과열 때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서 대출을 줄여줘야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암기하면 끝. 지급준비율 의미 알면 돼. 그래서 주로 다 이거 뭐 지급준비율도 그래서 거의 이자율과 비슷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어. 자 이거 잘 봐. 공개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증권, 대표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은 국채와 공채 같은 국공채가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국공채가 거래되는 시장. 그러면 자 여기 중앙은행은 평소에도 이 국공채 시장에 가서 국공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 그럼 국공채를 사면 국공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그냥 매각하는 거지? 그럼 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중앙은행이고 너네가 그냥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인데 자 경기가 침체야. 경기가 호황 또는 과열이야. 그럼 우리 과열부터 보자. 자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면 시중에 돈이 너무 넘치잖아. 그럼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려면 중앙은행은 국공채 시장에 가서 국공채를 사서 돈을 줘야 될까? 아니면 갖고 있는 국공채를 팔아서 돈을 흡수해야 될까? 팔아서 흡수해야 되겠지. 따라서 중앙은행은 경기 과열 시에는 국공채를 뭐 해야 되냐면 갖고 있는 국공채를 매각해야 돼. 즉 내가 중앙은행인데 국공채를 갖고 있어서 너희들 파는 거지. 그럼 너희가 돈을 낼 거 아니야. 그 돈을 쫙 흡수하는 거지. 그럼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주는 거야. 그럼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현재는 이렇게 이루어져. 너희 대표적인 사례 보이죠? 2008년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졌잖아. 금융위기 그래서 AIG 이런 회사 다 묻어났다고. 그 너네가 만들었던 뭐 리먼 브라더스 이런 회사 미국 4위 금융회사 다 묻어났거든. 그건 어느 정도였냐면 AIG가 묻어났을 때 미국 중앙은행, 미국 정부에서 800조 원을 투입해서 살려줬어. 8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이 그때 2배였다고. 왜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정부가 일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면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지. 돈이 없잖아. 그럼 미국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해요. 그때 얼마어치 발행했냐면 우리나라 돈 3천조 원어치를 발행했지. 막 GDP 10배도. 그랬더니 중앙은행이 그냥 이걸 다 사준 거지. 그럼 이 3천조 원이 미국 정부로 들어갈 거 아니야. 국채가 새로 발행됐으니까. 그걸 중앙이 다 사주면 미국 정부가 그 돈 갖고 이제 기업들 살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은 말하나?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경기 과열기에는 국공채를 매각한다. 요거 이해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잘 봐, 그럼. 자, 경기가 침체야. 자, 요것만 정리하고 외우면 돼. 그럼 경기 침체기에는 중앙은행은 확대 통화 정책 해야 돼, 긴축 통화 정책 해야 돼. 확대 통화 정책을 해야 되죠. 그럼 확대 통화 정책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자, 기준금리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 자,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해야지. 자, 여수신 정책에서는 여신, 대출 늘리고, 수신, 예금, 중앙은행 예금 줄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인하해야 되지. 지급 준비율 인하.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시인과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입해야 되지. 끝. 확대 통화 정책. 외우면 돼. 외우면 돼. 그럼 반대로 경기 과열기에는 긴축 통화 정책은 지급 기준금리 인상하고 여신 줄이고 수신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인상하고 국공채를 매각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1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종류 봐봐. 긴축 통화 정책, 대출 축소,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확대 통화 정책, 대출 확대, 즉 대출 확대니까 여신 확대야. 그치?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특별히 어렵지 않고, 자, 개념 플러스도 우리 앞에서 한 내용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에 개념 플러스의 시사 이슈 용어 정리 있어. 자, 여기서 요거 좀 정리하고 와야 돼. 요거는 수능의 경기도 나오지만 국어 비문학에도 나온다. 그래서 일단 체크할 게 뭐냐면, 자, 양적 완화라고 볼게요. 양적 완화. 이 표현은 정말 잘 나와. 잘 보자. 이거 이해하고 가야 돼. 너네 다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펴잖아. 그러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주로 원래는 과거는 전통적인 정책이 이자율 조절 정책이었어. 이자율 조정.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경기가 침체인데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경기가 안 살아나. 기준금리 떨어뜨려도. 그래서 어떤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지? 그러면서 아까 봤지만 우리 국공채 매각이 있었잖아.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전통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조절이었지만 그게 안 먹힌 이후에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공채 갖고 이제 정책을 많이 쓰거든. 그럼 봐봐.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대. 그럼 너는 이 말의 그 어감이 통화량을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양을 완화시킨다고 그랬으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잖아.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뭐냐면 결국 경기 침체기에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대규모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중앙은행이 대규모 국공채를 매입하는 걸 얘기해요. 대규모 국공채를 매입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나 백그라운드로 과거에 중앙은행은 주로 기준금리 조절을 하다가 그게 기준금리 조절이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양적 완화, 즉 대규모 국공채 매입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게 양적 완화. 자, 그 정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양적 완화의 결과는 우리가 아직 환율을 안 배워가지고 그 환율 얘기하면 내가 다시 얘기할 거야.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이 뭐냐면 출구 전략이 있어요. 자, 일단 너네 출구 전략이 없다면 무조건 떠나. 출구 전략은 무조건 긴축이에요. 그럼 다시 출구 전략은 무조건 긴축 정책이야. 그럼 이제 긴축이라는 얘기는 경기 호황기 때 쓰는 거야, 침체기 때 쓰는 거야? 침체기. 침체기 때는 확장이지. 긴축하면 안 되죠. 죽을래? 당연히 안 되지. 야, 다시 출구 전략은 경기 침체기 때 쓰는 다시 긴축 정책은 경기 확장기 때 쓰는 거지. 그래서 다시 좀 눌러주는 건데 잘 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순환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자, 경기가 이렇게 쫙 떨어져. 그러면 바닥으로 오지. 그러면 자, 여기부터 이제 막 조짐이 보일 거 아니야. 경기가 이제 수축기로, 침체기로 들어왔어. 그럼 이때 정책 당국은 무슨 정책 펼까? 경기를 살려줘야 되잖아. 그럼 무슨 정책 펴야 돼? 확대 또는 확장. 재정 정책 또는 확장. 자, 통화 정책을 펴야 되지. 그럼 복수. 자, 확장 재정 정책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율을 인하하고 지출을 늘리겠지. 그럼 여기서는 통화 정책 여신을 늘려주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대규모 국공채 매입을 했겠지. 그랬더니 경제가 살아난 거야. 좋아, 안 좋아? 좋아? 경제가 살아났는데 문제는 경제가 살아날 때 부작용은 뭐야?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이지, 물가 상승. 그래서 확장 정책의 부작용은 물가 상승이라고. 물가가 너무 뛰는 게 보여.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확장 정책을 멈춰야 되겠지. 그러면 자, 돈을 막 쓰던 거 있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다시 이제 뭐 해줘야 돼? 좀 다시 올려줘야 되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는 돈을 막 쏟아붓고 있었다면 그 돈이 쏟아지던 나오던 출구를 좀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자, 침체기 때 대규모 확장 정책을 폈더니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확장 정책에서 후퇴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출구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전쟁에서 나온 용어거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한 발 뺄 때, 자 빨리 우리 한번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출구 전략인데, 이 출구 전략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 봐봐. 그럼 너네 출구 전략은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벗어나는 거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긴축 정책이에요. 무조건 긴축. 무조건 긴축. 근데 이럴 수 있어. 자,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는 게 보였는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고 단지 물가만 상승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갑자기 출구 전략해서 긴축 전략 피면 어떻게 될까? 다시 경제가 떨어질 수 있지. 그러면 여태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경제를 좀 살려놨는데 다시 긴축했더니 바닥을 치면 다시 바닥 치니까 몇 번째 바닥이야? 2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블 딥의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요. 더블 딥의 우려. 바닥을 2번 찍는다. 그러면 여태까지 썼던 모든 정책이 의미가 없잖아.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럼 시간 낭비야. 그래서 중요한 게 확장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긴축 정책을 피는 게 좋은데 그 긴축 정책의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 너무 섣부르게 출구 전략을 피면 다시 바닥을 집어서 다시 이중 침체, 더블 딥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출구 전략 한번 읽어보시고 출구 전략은 무조건 긴축 정책이다. 또 과거에는 이 출구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최근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장들, 이사 또는 위원 또는 이사장들이 자꾸 그들만의 용어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슈가 된 게 거기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자, 테이퍼링 밑줄 치고요. 이것도 출구 전략이야. 자, 테이퍼링은 두 번째 줄에 봐. 밑줄 의미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너는 이렇게 큰 호스가 있어. 일로 막 물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가, 자, 이 끝을 조이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 물이 나가는 구멍이 작아지겠지.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지. 긴축 정책. 이해돼? 그런 의미. 그래서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로, 자, 이건 결국 뭐다? 긴축 정책, 출구 전략 이퀄 긴축 정책이다. 거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4번에 경제 고통 지수도 가끔 나오니까 외우세요. 작년부터 소득에 다시 내는데 경제 고통 지수는 밑줄 쳐.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업률. 경제 고통 지수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업률. 그 동화 정책이랑 금융 정책이랑 같은 표야. 다시 경제 고통 지수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업률. 그리고 보자. 넌 일반적으로 자, 물가 상승률과 자, 실업률을 더해서 우리가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거든? 왜냐면 물가 오르면 고통이고 실업률도 오르면 고통이지. 그런데 너는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일 때는 물가는 오르지만 실업률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쇄될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오르는 경우 언제일까? 동시에 오르는 경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해돼? 그래서 국민고통지수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근데 아직 전 세계 경제학자들 중에도 아니야 100%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단정은 못 지어. 왜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 지금 이번에도 IMF가 발표한 게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와중 중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제 살아나고. 일단 누구만 빼고. 우리나라 빼고. 지금 난리야 난리.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럼 저 물어보자. 너 국민 행복지수가 있지 않을까? 국민 행복지수? 니네 한번 만들어봐. 행복지수는 좋은 거 더해주면 되죠. 뭐 있을까? 취업률. 그래, 취업률. 만들면 각자가 취업률 또 더하기. 경제성장. 경제성장. 그렇지, 이런 거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지수 있으면 행복지수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재밌는 문제 있어. 여기서 아마 너가 상식을 풀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2번 풀었잖아. 그럼 이번 시간은 1번부터 10번까지 9문제 9분 중에 빨리 풀어보자. 자, 풀고 끝내자. 어려운 거 아니어서 이거 따로 하지 말고 풀고 끝낼게요. 일단 다음 주에 교역할 거야.
교역이랑 환율이 무조건 킬러 문제 나오거든. 이거 좀 자세하게 할 거니까 다음 주 절대 빠지시면 안 돼. 오케이, 풀어봐.